겨울은 가난한 이들에게 유독 잔인한 계절이라고들 합니다. 살을 애듯 불어오는 칼바람은 낡은 외투깃을 사정없이 파고들고 꽁꽁 얼어붙은 길바닥은 마치 세상의 냉담함을 보여주는 듯하죠. 여기 그 잔인한 겨울 한복판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18살 소녀가 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퇴근길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사이로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번져 나옵니다. 낡은 천막 하나에 의지한 채 붕어빵을 굽는 서연이의 매대입니다. 서연이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남들 같으면 한창 꿈나라에 있을 시간, 서연이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찬물에 세수를 합니다. 보일러를 켤 여유조차 없는 단칸방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 차갑습니다. 옆에서 거친 숨소리를 내며 잠든 할머니의 이불을 여며주는 서연이의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할머니, 나 학교 다녀올게. 약 꼭 챙겨 먹고 있어. 서연이의 하루는 남들보다 2배, 3배 더 길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친구들이 학원으로 혹은 떡볶이집으로 향할 때 서연이는 서둘러 붕어빵 기계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손가락 끝은 이미 동상에 걸려 벌겋게 부어올랐고 반죽을 젓느라 어깨는 늘 천근만근이었지만 서연이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끈한 붕어빵 있습니다. 슈크림도 맛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예쁘장한 여고생이 기특하게 일한다고 생각하며 붕어빵을 사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가슴속엔 남모를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갚아야 할 할머니의 수술비 잔금, 그리고 밀린 월세 400만 원. 18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죠. 서연이는 붕어빵 기계의 뜨거운 열기에 손을 녹여보지만 등 뒤로 몰아치는 찬바람은 여지없이 그녀를 흔들어 놓습니다. 해진 패딩 소매 사이로 들어오는 냉기가 뼛속까지 시려올 때면 서연이는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기억도 가물가물한 엄마의 품이 오늘따라 유난히 그리워지는 서연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퇴근길 인파가 절정에 달할 무렵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한눈에 봐도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화려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연이의 매대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억소리 나는 외제차의 등장에 길을 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죠. 차 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을 빼입은 건장한 경호원들이 주위를 살피며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내린 한 아이.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마치 영국 왕실의 왕자님처럼 완벽한 코트와 머플러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민우.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인 JS 그룹의 하나뿐인 후계자이자 강진혁 회장의 금쪽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민우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무엇인가에 홀린 듯 붕어빵 매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이 도련님, 위험합니다. 라며 만류했지만 민우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서연이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귀한 집 아이가 붕어빵을 사러 올리는 만무했고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서연이는 얼떨결에 굽고 있던 뒤집개를 내려놓고 아이와 눈을 맞추기 위해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꼬마야, 길을 잃었니? 아니면 붕어빵이 먹고 싶어서 왔어? 서연이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자 민우의 커다란 눈망울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의 오똑한 콧날,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매, 그리고 입가에 걸린 보조개까지 민우의 작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서연이의 해진 소매 끝을 조심스럽게 부여잡았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이 꿈이라도 되는 듯 놓치면 사라질까봐 겁이 나는 표정이었습니다. 주변은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붕어빵 기계에서 나는 치익하는 소리만이 공기를 메우고 있었죠. 그때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그 한마디에 서연이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엄마라니? 내가 이 아이의 엄마를 닮았다고? 서연이는 당황스러워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꼬마야, 잘못 본 거 아닐까? 나는 그냥 평범한 누나인걸. 내 어머니는 훨씬 더 예쁘시겠지.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서연이의 거친 손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빠 방에 있는 사진이랑 똑같아요. 엄마는 아주 먼 나라에 가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는데, 누나가 거기서 온 거 맞죠? 나 보러 온 거 맞죠? 민우는 이제 아예 서연이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밀가루 반죽 냄새와 기름 냄새가 밴 서연이의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 아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맞지? 나 혼자 두고 어디 갔었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나 이제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제발 다시는 가지 마. 아이의 서러운 통곡 소리에 서연이의 가슴도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생판 모르는 아이였지만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절절하게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서연이는 자신도 모르게 민우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찬바람에 식어버린 서연이의 체온이 아이의 뜨거운 눈물로 조금씩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아이를 떼어놓으려던 그때 차 뒷좌석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길고 미끈한 다리가 먼저 나오고 이어서 조각 같은 외모에 서늘한 분위기를 풍기는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민우의 아버지이자 JS그룹의 수장 강진혁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심장은 마치 거대한 얼음덩어리처럼 변해버렸죠. 그는 아들 민우가 길거리에서 낯선 소녀를 붙잡고 울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차가운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우야, 이게 무슨 무리한 짓이냐? 당장 일어나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이 넘쳤습니다. 서연이는 남자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숙인 채 민우를 조심스럽게 떼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서연이의 옷자락을 더욱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봐봐. 엄마야. 엄마가 돌아왔어. 진혁은 아들의 철없는 소리에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가리키는 곳, 즉 서연이의 얼굴을 마주한 그 순간 진혁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한겨울 추위에도 결코 흔들림 없던 그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야에 들어온 서연의 모습은 7년 전 자신의 곁을 떠난 아내 유진의 18살 시절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유진아. 강진혁의 입술 사이로 아련한 이름 하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서연이는 갑작스러운 남자의 접근에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붕어빵을 파는 학생일 뿐이에요. 서연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진혁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목소리의 톤, 말할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죽은 아내와 너무나 판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서연의 얼굴을 만져보려 했지만 서연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세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한 기묘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길거리의 네온 사인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서연의 낡은 매대 앞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의 운명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차갑게 얼어붙었던 자신의 가슴 밑바닥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인가? 왜 내 아내의 얼굴을 하고 내 앞에 나타난 것인가? 서연이는 무서워졌습니다. 너무나 잘생겼지만 서늘한 눈빛의 남자, 그리고 자신을 엄마라 부르며 매달리는 아이,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경호원과 구경꾼들. 서연이는 이 상황을 벗어나고만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가봐야 해요. 할머니가 기다리시거든요. 서연이는 서둘러 붕어빵 기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고 강진혁 회장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그 자리에 서서 서연을 빤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18년 전 잃어버린 과거의 퍼즐 조각이 이제야 맞춰지기 시작한 것일까요? 붕어빵을 파는 가난한 여고생과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재벌가, 부자의 운명적인 만남. 칼바람이 부는 서울의 밤거리, 서연의 낡은 매대 위로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송이는 마치 앞으로 펼쳐질 폭풍우 같은 전개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서연이를 품에 안고 놓지 않던 민우의 울음소리가 강남 한복판의 차가운 공기를 가릅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이 기묘한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죠. 수천억 자산가인 강진혁 회장이 길거리 붕어빵 매대 앞에서 한낱 여고생을 바라보며 돌부처처럼 서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파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의 머릿속은 그 어떤 사업적 위기 때보다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살아 돌아온 것인가? 아니면 내가 드디어 미쳐버린 것인가? 진혁은 간신히 이성을 되찾고 민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서연의 낡은 앞치마를 꼭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죠. 민우야, 일단 진정해라. 이분은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진혁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우가 고개를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아빠도 봤잖아. 엄마 사진이랑 똑같단 말이야. 엄마가 아니면 왜 이렇게 예쁘고, 왜 이렇게 나를 따뜻하게 안아줘?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민우의 외침에 진혁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서연은 당혹감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진혁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녀에게 진혁은 그저 신문에나 나올 법한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무서운 어른일 뿐이었으니까요. 아저씨, 아이가 많이 놀란 것 같아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엄마는 아니거든요. 전 이제 장사를 마무리해야 해서. 서연이 서둘러 붕어빵 기계의 가스밸브를 잠그려 하자 진혁이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아니, 낚아챘다기보다는 자신도 모르게 붙잡았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서연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거친 노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 차가운 감촉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뗐습니다. 그의 아내 유진은 항상 부드럽고 따뜻한 손을 가졌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소녀는 아내의 얼굴을 하고 세상의 모진 풍파를 다 맞은 듯한 손을 가지고 있었죠. 이름이 뭡니까?
진혁의 물음에 서연이 입술을 파르르 떨며 답했습니다. 이서연. 이라고 합니다. 고등학생이에요. 이서연. 진혁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조용히 굴려보았습니다. 아내의 성은 최 씨였으니 성부터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닮은 외모를 단순히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가슴의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 무리가 험악한 인상을 쓰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연의 매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서연. 너 오늘까지 이자 안 갚으면 할머니고 뭐고 다 길바닥으로 낳는다고 했지.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민우를 급히 떼어내며 구석으로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화려한 세단과 경호원들, 그리고 험악한 사채업자들이 한 공간에 모인 이 기괴한 상황. 진혁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사채업자 중 대장격인 남자가 서연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진혁의 경호원들이 빛보다 빠르게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이건 또 뭐야? 당신들 누구야? 사채업자가 소리를 질렀지만 진혁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는 서연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빚이 있는 겁니까? 서연은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동경하던 화려한 세계의 사람 앞에서 자신의 가장 추악하고 비참한 현실이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죠.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의 먼지 위로 얼룩을 남겼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도와달라고 안 할게요. 서연의 자존심 섞인 거절에도 진혁은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비서는 말없이 수표 몇 장을 사채업자들에게 건넸고 그들은 돈을 확인하자마자 비굴하게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고맙다는 말 대신 원망 섞인 눈으로 진혁을 바라봤습니다. 왜 마음대로 남의 빚을 갚아주세요? 저 그 돈 갚을 능력 없어요. 아저씨가 이러시면 저 더 괴로워요.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니다. 민우가 너를 보고 진정하지 못하니 잠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진혁은 자신도 모르게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서연이 어디에 사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닮은 꼴의 진실을 파헤쳐야만 오늘 밤 잠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결국 진혁의 끈질긴 요구와 민우의 울음 섞인 애원 끝에 서연은 자신의 집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화려한 강남대로에서 불과 10분 거리지만 그곳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다닥다닥 붙어 있는 달동네의 낡은 집들. 진혁의 고급 구두가 오물과 쓰레기가 널린 골목길을 밟을 때마다 경호원들이 긴장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서연의 집은 대문조차 제대로 닫히지 않는 허름한 단칸방이었습니다. 할머니, 나왔어. 손님들이랑 같이. 서연의 목소리에 방 안에서 콜록거리는 기침소리와 함께 노파 한 분이 기어 나왔습니다. 서연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화려한 차림의 진혁과 민우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고, 서연아, 이 귀하신 분들은 누구냐? 하지만 할머니가 진혁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한 순간 할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약사발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할머니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당신, 혹시, 강진혁 씨 아니오? 진혁은 당황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할머니는 대답 대신 방구석 낡은 괴짝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왔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갓난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진혁은 사진을 건네받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자신의 아내 유진과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고 그녀가 안고 있는 아기의 발목에는 특이한 반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제 아내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대체 서연이와 무슨 관계입니까?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서연이는 내 친손주가 아니오. 18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어떤 젊은 여자가 핏덩이 같은 아이를 내 집 앞에 두고 사라졌지. 그 여자가 남긴 편지엔 이 아이를 제발 살려달라는 말뿐이었어.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이 방금 저 사진 속 여자였고 자네가 찾는 사람과 닮았을지도 모르지. 서연은 처음 듣는 자신의 출생 비밀에 충격을 받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할머니의 친손녀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눈앞의 재벌 회장과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서연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내 말이 맞지? 엄마가 우리한테 서연 누나를 보내준 거야. 누나, 이제 붕어빵 안 팔아도 돼.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은 엄청 크고 따뜻해. 민우의 순수한 제안에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니야, 민우야. 나는 여기가 내 집이야. 할머니가 내 가족이야. 진혁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에 빠졌습니다. 만약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서연은 아내 유진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잃어버린 동생이거나 혹은 가문에서 지워진 금기된 혈육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진혁은 서연의 거친 손과 해진 옷, 그리고 차가운 방 안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속에 살다 갔는데 그녀를 꼭 닮은 이 소녀는 왜 이런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어야 했는지 알 수 없는 분노와 연민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혁은 품 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내일 내 사무실로 와라. 할머니 모시고. 안 가요? 저 빚 갚아주신 건 감사하지만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요.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진혁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자존심이 할머니의 병원비보다 중요하냐? 저분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이번 겨울 넘기기 힘들다는 거 너도 알고 있잖아. 진혁의 정곡을 찌르는 말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난은 자존심마저 사치로 만들었습니다. 가면 할머니 수술해 주실 건가요? 그건 내가 내 제안을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지. 진혁은 민우를 안아올리며 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민우는 차에 타는 순간까지 창문에 매달려 서연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누나, 내일 꼭 와야 해. 기다릴게. 검은 세단이 멀어지고 다시 정적이 찾아온 달동네 골목. 서연은 명함을 손에 꽉 쥔 채 어둠 속을 바라봤습니다. 붕어빵 냄새가 여전히 옷에 배어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삶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달동네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서연이는 강진혁 회장이 남기고 간 명함을 밤새도록 만지작거렸습니다. JS 그룹 대표이사 강진혁. 세상 사람들에겐 경외의 대상인 그 이름이 서연이에게는 거대한 폭풍우의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서연이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보다 소중한 것은 할머니의 생명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는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그래봐야 무릎이 늘어난 청바지에 물이 빠진 후드티였지만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도착한 곳은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 앞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담벼락과 삼엄한 경비는 서연이를 위축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서연아, 무서워할 것 없다. 우리가 죄 지은 건 아니잖니. 할머니는 의연하게 말씀하셨지만 떨리는 손끝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철제 대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어제 보았던 비서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대리석이 깔린 정원을 지나 현관에 들어서자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눈부신 샹들리에와 값비싼 대리석 바닥. 서연이는 자신의 낡은 운동화가 바닥을 더럽힐까봐 발걸음을 옮기기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엄마. 그때 민우가 거실 저편에서 달려와 서연이의 허리를 꽉 안았습니다. 민우의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실 한복판, 소파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는 차가운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소파 상석에는 엄격한 표정의 노부인, 진혁의 어머니인 박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세련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인, 한채린이 서 있었죠. 채린은 JS그룹의 유력한 전략 파트너사 회장의 딸이자 진혁의 아내가 죽은 뒤 줄곧 그 곁을 노려온 인물이었습니다. 채린은 서연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비웃음 섞인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진혁 오빠, 정말 이 아이예요? 길거리에서 붕어빵 굽던 애를 집안에 들이다니요. 민우가 엄마를 그리워한다고 해도 정도가 있지. 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혁은 채린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며 서연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아라. 할머니도 모셔라. 박 여사는 서연의 얼굴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7년 전 세상을 떠난 며느리 유진과 너무나 닮은 얼굴. 박 여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름이 서연이라고 했느냐? 내 부모는 어디 계시고 그 나이에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 서연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얼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고 정당하게 땀 흘려 돈을 버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서연의 거침없는 대답에 진혁의 입가에 아주 잠깐 미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채리는 눈을 부릅뜨며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정당한 땀? 웃기지 마. 그 얼굴로 진혁 오빠 마음 흔들어서 팔자 고치려는 거. 아니니? 민우를 이용해서 이 집에 들어오려는 속셈 모를 줄 알아? 채린의 모욕적인 언사에 서연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는 찰나 진혁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채린, 입 조심해. 내 손님이다. 진혁의 서늘한 경고에 거실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혁은 서연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이서연, 내 할머니의 심장 수술,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서 바로 진행하겠다. 병원비는 물론이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지.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조건이 뭐죠?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진혁은 민우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민우가 너를 엄마로 믿고 있다. 민우의 심리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방학 동안 이 집에서 민우의 입주 과외교사 겸 보호자로 지내라. 물론 신분 세탁은 완벽하게 해줄 거다. 넌 더 이상 붕어빵 소녀가 아니라 해외에서 공부하다 돌아온 먼 친척 누나로 이 집에 머무는 거다. 오빠 미쳤어요? 저런 근본 없는 애를 이 집에 살게. 한다고요? 채린이 경악하며 소리쳤지만 진혁은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갈등했습니다. 이 화려한 감옥 같은 집에서 가짜 연기를 하며 살아야 한다니. 하지만 뒤에서 콜록거리는 할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가 서연의 마음을 다잡게 했습니다. 좋아요. 할머니부터 살려주세요. 그럼 뭐든 하겠어요. 서연의 수락과 함께 할머니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진혁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이 집은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깊은 비밀이 있는 곳이야. 할머니의 수수께끼 같은 말을 뒤로 한 채 서연은 민우의 손에 이끌려 2층 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머물게 된 방은 놀랍게도 7년 전 죽은 아내 유진이 사용하던 별채의 바로 옆방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화려하지만 낯선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고요했지만 저택 곳곳에서 자신을 감시하는 시선들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내려온 서연은 우연히 열려있는 진혁의 서재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홀린 듯 들어간 그곳에는 거대한 초상화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우의 친엄마이자 진혁의 아내였던 유진의 초상화였습니다. 서연은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눈매, 입술, 심지어 왼쪽 귀 밑에 있는 작은 점까지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을 텐데. 어둠 속에서 진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진혁은 위스키 잔을 든 채 서재 구석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저와 닮았네요. 하지만 전 저 여자가 아닙니다. 회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진혁은 비틀거리며 다가와 서연의 얼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전해지는 그의 슬픔이 서연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알아. 유진이는 내 품에서 숨을 거뒀으니까. 그런데 왜 넌 죽은 아내의 냄새까지 닮은 거지? 진혁의 손이 서연의 뺨으로 향하던 순간 갑자기 복도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이야! 민우 도련님 방에 불이 났어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진혁을 밀치고 민우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웠고 체린과 메이드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체린은 겁에 질려 멀찍이 떨어져 소리만 지르고 있었죠. 서연은 주저하지 않고 근처에 있던 장식용 화병의 물을 자신의 옷에 끼얹었습니다. 그리고는 불길이 치솟는 민우의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안 돼! 서연아! 진혁의 절규가 들렸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붕어빵 기계의 뜨거운 열기에 익숙했던 서연에게 불길은 무섭긴 했지만 민우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침대 밑에서 벌벌 떨고 있는 민우를 발견한 서연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연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방 밖으로 나온 서연의 머리카락은 그을리고 옷은 여기저기 탔지만 민우는 찰과상 하나 없었습니다. 진혁은 달려와 서연과 민우를 한꺼번에 안았습니다.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체린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사실 이 불은 서연을 쫓아내기 위해 체린이 꾸민 작은 소동이었지만 일이 생각보다 커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체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길 속에서 민우를 구해낸 서연의 팔뚝에 선명하게 드러난 나비 모양의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진혁은 그 자국을 보는 순간 예전에 아내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 동생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왼쪽 팔뚝의 나비 반점이야. 그 아이는 내 분신이니까. 진혁은 전율했습니다. 붕어빵 소녀 서연이는 단순한 닮은 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혁의 아내가 죽기 전까지 그토록 찾아 헤매던 18년 전 잃어버린 유일한 혈육이었던 것입니다. 민우의 방을 집어삼킬 듯했던 불길은 꺼졌지만 그보다 더 뜨겁고 무거운 침묵이 저택을 감쌌습니다. 화마 속에서 아이를 구해낸 서연의 팔뚝 위로 드러난 선명한 나비 문양. 그것은 단순한 흉터가 아니라 18년 전 끊어졌던 운명의 사슬이 다시 연결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강진혁 회장의 눈빛은 떨리고 있었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채린의 안색은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그 팔, 그 상처는 언제 생긴 거지? 진혁이 서연의 팔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였고 목소리는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불길의 열기 때문인지 아니면 진혁의 압박 때문인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었다고 들었어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발견됐을 때부터 있던 점 같은 거라고. 왜 그러세요? 진혁은 대답 대신 서연을 더 깊게 응시했습니다. 자신의 아내 유진이 죽기 전날 밤 눈물로 호소했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우리 가문 여식들에게는 대대로 내려오는 나비 반점이 있어요. 제 여동생도 분명 그걸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아이를 찾으면 내가 못 준 사랑까지 다 전해주세요. 하지만 진혁은 이내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만약 서연이 아내의 친동생이라면 18년 전 그 갓난아기를 차가운 빗속에 내던진 범인이 이 집안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도 모자라 서연의 정체까지 의심하게 된 한채리는 미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화장대를 쓸어버리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천안 붕어빵 장사꾼년이 최유진의 동생이라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공들인 JS 그룹 안주인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 채리는 즉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그 노인네가 입원한 병원 알아내. 그리고 서연이라는 기집애 뒷조사 더 깊게 해. 유전자 검사 결과 나오기 전에 손을 써야 해. 채리는 서연이 진짜 혈육으로 인정받는 순간 자신의 야망이 무너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서연을 단순히 쫓아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세상에서 지워버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서연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복 중이라던 할머니가 갑자기 위독해졌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서연은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진혁은 외출 중이었고 저택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보내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서연이 울부짖었지만 채린의 사주를 받은 고용인들은 냉담했습니다. 회장님 허락 없이는 외출 금지입니다. 아가씨, 분수를 아셔야죠. 그때 채린이 다가와 서연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소란이야? 내 할머니가 죽어가는 건 내가 이 집에 들어온 부정 때문이야. 내 주제를 알았으면 조용히 떠났어야지. 그 나비 문양, 그거 문신으로 새긴 거 다 알아? 어디서 사기를 쳐? 서연은 바닥에 쓰러졌지만 눈빛만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불을 낸 것도 할머니 병실에 사람을 보낸 것도 당신이지. 채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증거 있어? 넌 그냥 도둑질하려다 들통난 가짜 과외 선생일 뿐이야.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안 그러면 내 할머니 산소호흡기 내가 직접 떼버릴 수도 있어. 할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서연은 2층 테라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까졌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서연은 맨발로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 도로 위 서연은 몇 번이고 넘어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할머니 좀 살려주세요. 그 시각 진혁은 비서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습니다. 서연이 머물던 방에서 유진의 보석함이 발견되었고 고용인들이 서연을 도둑으로 몰아 쫓아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짜놓은 비열한 함정이라는 것을요. CCTV 확인해! 그리고 서연이가 어디로 갔는지 GPS 추적해! 당장!
진혁은 차를 직접 몰아 빗길을 가로질렀습니다. 그의 가슴은 터질 듯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7년 전 아내를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이 서연을 향한 절박함으로 변해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서연이 도착한 병원 옥상. 채린이 보낸 괴한들이 서연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학생, 조용히 사라져주면 할머니 수술비는 우리가 계속 대줄게. 하지만 여기서 버티면 둘 다 죽는 거야. 서연은 옥상 난간 끝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게 내 죽음이라면 그렇게 해줄게. 대신 우리 할머니만은 건드리지 마. 서연이 눈을 감고 몸을 던지려던 찰나 옥상 문이 거세게 열리며 진혁이 나타났습니다. 이서연! 멈춰! 진혁의 외침에 서연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오지 마세요. 저 때문에 회장님 가족이 불행해지는 거 원치 않아요. 전 그냥 붕어빵이나 팔던 서연이로 살고 싶어요. 진혁은 괴한들을 단숨에 제압하고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아니, 넌 이서연이 아니야. 내 아내가 그토록 찾던 내 아내의 목숨보다 소중한 동생, 최서윤이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정말 미안해. 진혁의 품 안에서 정신을 잃어가는 서연의 귓가에 진혁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 내 할머니를 해치려 한 놈들, 그리고 너를 이 꼴로 만든 자들, 전부 지옥을 보게 해줄 테니까. 그날 밤 JS그룹의 사설 보안팀이 저택을 장악했습니다. 한채리는 승리를 확신하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지만 그녀의 앞에는 경찰 대신 진혁이 싸늘하게 식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결과지에는 친자 확인 일치율 99.9% 자매 관계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밑에 적힌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진혁은 채린의 목을 조르듯이 다가가 낮게 응조렸습니다. 내가 죽였다고 믿었던 서연이의 부모님. 그 사고, 내 아버지가 사주했다는 증거까지 여기 다 들어있어. 한채린, 넌 이제 끝이야. 드디어 밝혀진 서연의 진짜 정체와 18년 전의 비극적인 사고. 서연은 이제 가난한 붕어빵 소녀가 아니라 JS그룹의 유일한 혈육이자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나려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은 지나가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병실을 감쌌습니다. 며칠 만에 눈을 뜬 서연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진하고 겁 많던 붕어빵 소녀의 눈망울 대신 서늘한 복수심과 강인한 의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곁을 지키던 진혁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해. 내가 잃어버린 18년, 내가 전부 되찾아주마. 서연은 기운을 차리자마자 회복 중인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서연에게 18년 전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 당시 JS 그룹의 경영권을 탐냈던 한채린의 아버지, 한 회장이 꾸민 일이었지. 내 언니 유진이는 가까스로 살아남아 재벌가로 입양되었지만 넌 내가 빼돌려 숨겨 키울 수밖에 없었단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그들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할머니의 고백에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가난도, 부모님의 죽음도, 할머니의 고통도 모두 한 가족의 탐욕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진혁은 서연을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을 소집했습니다. 단순히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계의 예법, 경영 지식, 그리고 상대를 압도하는 기품까지 서연은 지독할 정도로 교육에 매달렸습니다. 붕어빵 기계 앞에서 단련된 인내심은
여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어요. 이제 그들이 세운 모래성을 무너뜨릴 시간이에요. 한 달 뒤 JS 그룹 창립 기념 파티장.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한 재계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진혁이 한 여인의 손을 잡고 등장했습니다. 그 여인이 나타나는 순간 파티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짙은 네이비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머리를 올린 서연의 모습은 영락없는 최유진의 재림이었습니다. 아니, 유진보다 더 당당하고 서늘한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죠. 승승장구하며 진혁과의 약혼을 서두르던 한채리는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저 계집애가 왜 저기 있어? 분명히 처리했다고 했는데. 서연은 채린에게 다가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놀랐어. 붕어빵 냄새가 아직도 나니? 아니면 내가 지른 불길의 냄새가 나니? 채린은 뒷걸음질을 쳤지만 이미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마이크 앞에 서서 공표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아내의 친동생이자 JS 그룹의 새로운 등기이사가 될 최서윤 양을 소개합니다. 또한 지난 18년간 서윤 양의 가족에게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공식 요청하는 바입니다. 파티장 대형 스크린에는 한채린이 서연의 할머니를 협박하고 병실 호흡기를 건드리려 했던 증거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진혁이 미리 매수한 채린의 측근들이 넘긴 자료였죠. 또한 한 회장이 과거 서연의 부모님 차량 브레이크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녹취록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거짓말이라고. 채린이 소리쳤지만 이미 경찰들이 파티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채린의 아버지 한 회장은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졌고 채린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습니다. 서연은 끌려나가는 채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지만 남의 눈물로 쌓은 부는 가장 추악한 죄악이야. 넌 이제 평생 그 죄를 갚으며 살게 될 거야.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서연은 언니 유진이 잠든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대신 처음 진혁을 만났을 때 입었던 소박한 옷을 입고서 말이죠. 언니, 나왔어. 이제 아무도 우릴 괴롭히지 못해. 언니가 남긴 민우,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키울게. 그때 뒤에서 민우가 달려와 서연을 안았습니다. 이모, 아니,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민우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진혁 역시 따뜻한 눈길로 서연을 바라보며 곁에 섰습니다. 서연은 다시 붕어빵 매대가 있던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곳엔 낡은 천막 대신 서연이 세운 청소년 자립지원센터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센터 앞에서 서성이는 한 가난한 여학생에게 다가가 따뜻한 붕어빵 하나를 건넸습니다. 힘들지? 괜찮아. 이 붕어빵처럼 속이 꽉 찬 어른이 되면 돼. 언니가 도와줄게. 하늘에선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시린 겨울이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JS 그룹의 후계자 분쟁과 안씨 일가의 몰락은 어느덧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여전히 바람은 차가웠지만 따스한 햇살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기 시작한 어느 오후였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정원에는 예전의 서늘한 정적 대신 아이의 웃음소리와 활기찬 온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낡은 패딩을 입은 고등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JS 그룹 산하복지재단의 이사장이자 민우의 든든한 보호자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려한 집무실보다 현장을 더 좋아했습니다. 서연은 매일 아침 민우의 등굣길을 직접 챙겼습니다. 7년 동안 엄마의 빈자리에 외로워했던 민우에게
서연은 엄마이자 누나이며 때로는 최고의 친구가 되어 주었죠. 서연 누나. 아니, 이모, 오늘 학교 끝나고 예전에 그 붕어빵 사 먹으러 가면 안 돼요? 그 맛이 자꾸 생각나요. 민우의 투정 어린 부탁에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하지. 이모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붕어빵 집으로 데려다 줄게. 아빠 몰래 우리끼리만 가는 거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진혁의 얼굴에도 깊은 안도감이 서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굳게 닫혔던 그의 마음 문을 연 것은 아내를 닮은 소녀가 아니라 그녀가 가진 따뜻한 진심이었음을 그는 이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할머니는 성공적인 수술과 재활 끝에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진혁은 할머니를 위해 최고급 실버타운을 제안했지만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서연의 저택 근처 작은 한옥을 고집하셨습니다. 서연아, 나는 흙을 밟고 살아야 숨이 쉬어진다. 그리고 내가 언제든 들러서 밥 한 끼 먹고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지. 서연은 주말마다 할머니의 집을 찾아가 소박한 된장찌개를 끓여 먹으며 평범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재벌가의 화려한 만찬보다 할머니와 마주 앉아 나누는 숭늉한 사발이 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서연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내 부모님이 하늘에서 너를 보며 얼마나 대견해 하시겠니? 모진 풍파 다 견디고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웠으니 말이다. 어느덧 서연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졸업식장 앞에는 수많은 기자와 경호원이 몰려들었지만 서연은 그저 평범한 졸업생들 틈에 섞여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인파가 빠져나갈 무렵 커다란 꽃다발을 든 진혁이 다가왔습니다. 졸업 축하한다. 서윤아. 아니, 서연아. 진혁은 이제 그녀를 서윤이라는 호적상의 이름 대신 그녀가 살아온 삶이 담긴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불렀습니다. 진혁은 꽃다발 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아내, 그러니까 내 언니가 너를 찾으면 주려고 남겨두었던 거야. 이제 주인에게 돌아갈 때가 된 것 같군. 상자 안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나비 모양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팔뚝에 있는 반점과 똑같은 모양이었죠. 진혁이 직접 서연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자 서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고마워요. 저를 찾아주셔서, 그리고 제 손을 놓지 않아 주셔서요. 아니, 고마운 건 나다. 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와 민우는 영원히 겨울 속에서 살았을 거야. 두 사람 사이에는 뜨거운 기류가 흘렀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었지만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준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재단 사업의 일환으로 꿈꾸는 붕어빵이라는 푸드트럭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청년들이 자본 없이도 장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기업이었죠. 사업 오픈 첫날, 서연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기계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이사장의 모습은 간대없고 능숙한 솜씨로 반죽을 붓고 팥을 넣는 그녀의 모습에 많은 시민이 환호했습니다. 이사님, 직접 구우시는 거예요? 네, 제 초심이 담긴 붕어빵이니까요. 따뜻할 때 드세요. 서연은 그날 번 수익금 전액을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돈의 가치보다 마음의 온기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녀는 붕어빵 매대에서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민우의 손을 잡고 언니 유진의 묘소를 찾은 서연과 진혁. 민우는 직접 쓴 편지를 묘 앞에 놓으며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이제 서연 이모가 제 옆에 있고 아빠도 맨날 웃어요. 우리 진짜 행복해요.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흩날리는 눈송이 사이로 언니의 환한 미소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마음,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손을 내밀어주는 용기, 그리고 서로를 믿어주는 굳건한 신뢰가 아닐까요? 붕어빵을 팔던 소녀 서연이는 이제 거대한 성의 주인이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팥소처럼 달콤하고 뜨거운 사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춥고 가혹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진심 어린 한마디,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라는 그 우연한 부름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추운 겨울을 견디고 있는 누군가가 있나요? 오늘 그들에게 따뜻한 붕어빵 한 봉지 같은 위로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따뜻한 마음 속에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따뜻한 겨울 되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